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전까지는 뭐라 그랬냐면 자신만만했다니까요. 야 뭐든지 해줄게. 야 이거 하면 이거 끝나면 연금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막 할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방금 전에 어 이거 끝나고 나면 좀 챙겨줍니까? 이게 뭐겠어요? 우리 뭐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좀 챙겨줘요? 뭐 돈이라도 좀 주고 뭐 이렇게 좀 해주나요? 이렇게 했는데 뭐라 그럽니까? 이 이전에 2편까지만 해도 아이 그럼 뭐든지 해줄게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는데 네. 이때 당시에 이 소련이라는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 체르노빌이라는 그 엄청난 이 재난을 앞에 두고 실제 어, 말도 안 되는 현상을 눈앞에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러니까 너무나 나약한 인간상을 잘 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소련의 어떤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이 이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의문점이 들잖아요. 아니, 30년 정도 더 후에 일어나고 과학기술도 훨씬 더 많이 발전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수습하는 게 훨씬 이전에 일어났던 체르노빌하고 비교했을 때도 왜 훨씬 못할까? 이런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런 체제상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는 어, 사람의 인권보다도 어떤 민족성에 기반해서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저런 미국 애들이랑 지면 되겠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거를 획득했는데 이거 자체는 우리가 놓을 수 없잖아. 야, 너의 희생이 우리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이 살 길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논리가 그때 당시에 통했던 것 같은데요. 이 이후에 보면 이제 일본의 상황으로 돌이켜서 똑같은 상황을 비등하게 이제 대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 특히나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체제의 차이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궁금한 게 네, 하나가 네, 있는데요. 네, 네, 그 이 체르노빌 사고하고 아까 저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광산하고의 어떤 광산이 그 나오는 그 이유는 왜 그 광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네, 그 노심이 용융대가 녹아가지고 예, 지하수까지 흘러 들어가니까 예.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작업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광부까지 투입해가지고 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위험한 일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 왜 빨가벗고 왜 일하겠어요? 아니 더우니까요. 파고 예. 들어갔더니 막 50도 60도 넘는데 옷을 어떻게 입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 이전 장면에서 요청했던 게 우리 더워 죽겠으니까 소위 말해서 선풍기라 좀 틀어줘 이런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그 관리직에 있는 화학 부대장이 했던 한 얘기가 그건 너무 위험해서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 그럴까? 저거 약간 반항하는 어떤 그 사보타주는 아니죠. 뭐 일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어 저항의 형식으로 해서 옷 빨가 벗고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야, 어쨌든 일을 하잖아. 더워 죽겠는데 어떡하라고. 이게 우리 아버지들 방식이야. 우리 이렇게 거칠게 살아왔어.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끝나면 뭐 좀 챙겨주냐고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다. 그거는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사회성하고 사회의 여러 가지 요소를 비교해 보면 전적으로 이 당시 체제의 소련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는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 똑같은 재해가 우리나라에 일어나더라도 우리나라도 뭐 수습을 뭐 제대로 못하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국민의 희생에 기반해서 이렇게 수습을 한 거죠. 음, 그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런 데에서도 이제 뭐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없죠. 예. 얼마 그러면 이제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예. 큰 사고 한번 날 뻔했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기 원자력이 그 위원회 같은 데서 이런 그 뭐 어떤 사고 매뉴얼 같은 것도 잘 정리가 돼 있습니까, 현재? 어, 그거 매뉴얼에 따라 얼마 전에 예. 한진원전에서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폭파 예. 사고까지는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제 사고 조사를 해보니까 되게 엉망이었다는 얘기들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운영 저는 매뉴얼도 엉터리고 뭐 어쨌든. 네. 이거를 보고 이제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아, 우리도 상당한 그런 이제 안전 위험성에 이렇게 직면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렇다고 이 체르노빌 뭐 사건 보다가 더 낮게 대처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체르노빌 이게 RBMK라고 하는 방식의 원전인데요. 이 원전은 전 세계 소련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원전 스타일은. 예. 그러니까 안정성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이 더 강화돼 있는 상황이긴 해요. IBMK를 했던 것 자체는 이 당시에 일단 짓는데 비용이 많이 안 적게 들어가고 들어가죠. 예. 유지하는데 싸니까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우리나라 원전은 그렇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그래도 일단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건 저는 고위험 이 분야니까 사업 분야니까 위험성을 항상 상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찰스 페루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였냐? 야, 사고가 일어나는 건 이제 당연한 거야. 정상 사고라고 노멀 액시던트라고 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건 당연해. 왜 그러냐면 오늘날의 사회는 시니탄적으로 서로 묶여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고 그리고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요소 때문에 도미노 현상처럼 어느 하나가 그 단 하나의 요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의 요소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요소들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특히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되라고 1984년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안 쓰기에는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편익이 너무 크니까 쓸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그건 뭐 핵무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그런 걸 안 쓰면 좋지만 아까 우리 임병설 학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인, 국가 간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서로 경쟁 우위에서 더 높은 위치에 서기 위해서 또 그런 요소로서 또 쓰는 것도 있는 거고요.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 이제 체르노빌은 4편, 5편 보면 더 그런 것들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식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관념 가지고 이때 당시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불가능해지죠. 저럴 수 있나? 말이 되나? 오늘날에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밑에 방사능이 막 잔뜩 껴있긴 한데 내려가서 좀 해봐. 이러면 누가 하겠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저러고 있는 거죠. 아무도 안 하죠, 저거. 이때 당시에 86년 이때 당시에 소련이라는 사회가 독특한 그들만의 나름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사람들이 대량으로 투입됐고 지금으로 따지고 보면 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사고 대처를 했던 거죠. 예. 이거는 4편, 5편 갈수록 더 말도 안 되는 거 많이 나옵니다. 예. 그걸로 인한 교- 피해 소지도 많이 일어나고요. 교수님, 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네, 그 네, 특파당이 방류하잖아요. 네, 네, 방류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한테도 이런 어떤 영향 같은 게 많이 미칠 거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오겠죠? 가장 그리고요, 무서운 건 교수님. 뭐냐면요. 이런 것 같아요. 가장 두려운 건, 어, 이때 당시에도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났던 1980년대 중반에도 이 사람들이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본인의 안위를 돌보지 않으면서 직접적으로 이런 어떤 대응하는 현장에 투입됐던 것 자체도요. 그들의 민족성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이랬던 거죠. 위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당장에 죽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원자력으로 왜냐면 이 사건 이전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이 소련이라는 사회 자체가 내전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항상 적이 눈앞에 보였거든요. 위협을 주는 대상 자체가 눈앞에 보였었는데 이거는 눈앞에 안 보이잖아요.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뭔가를 해라라고 하니까 이제 뭐 겁없이 할 수 있는 거죠. 정보가 없으니까. 정보가 없다는 건 우리가 재해를 맞이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왜 재해를 입는가 보면 단일 원인으로 꼽으라 그러면 그 해당 재해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사람이 그렇게 용감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뭣도 모르고 덤빌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위험 감행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위험을 감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이게 어떻습니까? 가장 무서운 게 정보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얘네가 지금 이게 방류한다는 것 자체가 동위원소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반감이 어떻게 됐는지 이게 실제로 우리한테 어떤 악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한 전혀 역학적인 조사라든가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 거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런데 그걸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그냥 뭐 2년 뒤부터 이제 하겠다. 근데 그런 거를 관리해야 될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 기구에서는 그래도 된다. 그게 뭐 최선의 방법이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환영한다. 뭐 충분히 안전하게 했을 거라고 믿는다. 이딴 소리 하고 이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되게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일본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그냥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다음 조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조치가 남아 있을까요? 우리한테 할 수 있는.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주변 국가에서 네. 지금 저 연합체를 만들어서 네. 뭐 대응하려고 음. 제가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네네네네.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는데, 근데 적법한 실질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이미 IAEA나 그쪽에서 일본 편을 들어줬는데, 네네. 저희가 그 뭐야 점검단 네. 뭐 그쪽에 저희 원자력 기술 전문가들을 포함시키도록 해달라 네. 얘기를 했는데 아마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기구를 알기로는 통해서 예. 제가 알기로는 그 국제재판소 해양재판소? 네. 제소한다고 네, 그렇게 뭐 얘기 그런 들었는데 방법도 있고요. 뭐 그런 선례도 있긴 있죠. 실제로 그렇게 제소해가지고 아일랜드하고 영국 간의 분쟁이 있었을 때 아일랜드가 승소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프랑스하고의 분쟁이 있었을 때 이기진 못했지만 국제적으로 압력이 너무 커지니까 프랑스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선례도 있긴 한데요. 다음 시간까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예, 지금부터, 왜냐면 이거 우리한테 영향이 있는 거니까 이거 이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전이란 건 결국 관심입니다. 사실 관심에서 멀어지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니까요. 예. 우리가 근데 이 다음 조건에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 문화를 저기 13강까지 수강하고 나면 해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튼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요. 한번 각자 한번 알아볼까요? 이 다음 조치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지금 일본이 지네 마음대로 한다는데 지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정식적인, 그러니까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니면 그거 자체의 어떤 집행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 이외에 아까 우리 저기 조관식 학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국제적인 사람들의 어떤 관심들을 불러일으켜서 압력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뭐가 있을까?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한번 그걸 찾아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볼까요? 네. 네. 그거 뭐 네.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질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시도록 하시자고요. 네, 3편까지는 그런 거죠. 지금 현재 2편까지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제 현장을 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을 굉장히 맹신했던 고위층이나 관료들이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현실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부분들이 이제 4편부터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물론 이제 5편에서 다 끝나는 거지만 이제 4편부터는 보다 점진적으로 대응하는 과정들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거든요. 3편까지는 그 전에 있었던 세력 간의 어떤 균형에 있어서 보면 기존의 관료 조직이 더 우세했었는데 이제는 이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 우세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편부터는 그러면 어떤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다음 시간에 또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안전문화가 사실은 제가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고,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립된 개념이에요. 이런 사고를 사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 근본 원인 분석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이거 개인의 놓기도 그렇고 이거 시스템적인 이상만 갖고 이게 얘기하기 너무 희한한 거고 행동의 가변성 갖고 얘기하자니 이게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세이프티 컬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조금 잘 이해하면 훨씬 더 우리가 학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시험은 어렵지 않으셨죠? 네, 넘어가도록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쉬운데 답이 어려웠어요. 교수님, 네, 제가 뭐 하나만 네네, 제가 이렇게 회사를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녀서 보면은요. 예, 예, 그러니까 저 산안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거와 관련해서 더 강화시키는 회사도 있고 네. 비슷하게 안전보건관리 가는 규정이요? 회사도 있고 예를 네네, 들어서 이제 네네, 네. 그 규제를 회사 나름대로 이제 규칙을 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별도로요. 네, 그거를 네, 가지고 문화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스템으로 봐야 되는지 네, 제가 이 문화를 듣고 나서 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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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뭐 삼성이나 네, 뭐 이런 쪽은 규칙을 굉장히 강화하는 측면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뭐 현대나 네, 이런 쪽은 상당히 약화하는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어느 쪽에서 접근을 하고 어느 쪽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일을 진행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요. 혹시 제가 1강이었는지 2강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조직 문화 창출 조건에 대해서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조직 문화가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최후 경제의 커미트먼트가 굉장히 아, 중요하다. 예. 최후 경제의 가치관이라든가 자세, 신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네, 이런 맞아요. 예. 것들이 전체 구성원들의 행동의 규범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최후 경제의 커미트먼트가 실제 조직의 철학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냥 말씀해 주세요. 네.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속적이고 예. 일관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아, 있어야 예. 조직 철학으로 만들어지고 조직의 예. 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체 구성원의 행동 규범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뭐가 있었냐면 보상이었죠. 네, 보상은 세 보상, 가지가 예. 있었습니다. 하는 사안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승진을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이득을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안전보건관리 규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문화 수준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법령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구성원들이 안 지키면 뭐예요?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문화적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문화 수준이 낮은 거죠. 그런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취환해서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직 내에서 최고경영자가 우리가 이제 브래들리 커브 이런 거 배우셨죠? 혹시 기억나세요? 예, 배웠습니다. 네, 브래들리 커브에서 가장 하급 문화가 뭐였습니까? 네 가지 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그때 가장 하급 문화가 반응적인 단계 안전 문화를 얘기했었어요. 반응적인 단계. 그러니까 뭐냐?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위험이 눈앞에 보이면 그냥 그거 관련된 대책을 수용하는 거고 네, 그 관련된 근데, 조직에 있는 예. 네?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대부분인데, 그러니 그럼 안전문화 수준이 굉장히 낮은데 지금. 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맞추면, 음. 그러니까 제가 배운 거에 봐서 네. 이분들이 행동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 수준인데,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하는 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럼 측정 기준이나 이런 게 잘못된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실제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제가 승진 이런 거 말씀드렸죠? 예, 예를 예. 들어서 안전관리 조직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그 조직 내에서요, 한직으로 밀려나는 거다. 예를 들면. 그 조직 예. 내에 있는 사람들이 딱 생각했을 때, 안전부서로 발령났어. 아, 너 좀 있으면 쫓겨나겠네.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는 거라 그러면, 누가 안전 관련된 일을 하겠으며, 안전에 관련된 규정이라는 걸 지키려고 할까요, 과연? 안 하죠. 안 하죠. 예, 근데 예. 반대로 안전부서로 발령나거나 이런 거 자체가 보다 더 나의 어떤 조직 내에서의 위치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통과 의례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높아지겠죠. 당연히 안전에 대해 지키겠죠. 그래야 내가 승진하는데. 근데 그게 우리 이 사풍, 그러니까 뭐죠? 조직에 적용이 되지나요, 그게? 조직이 되지냐고요? 예, 예, 적용이, 적용이 되는 실질적으로. 그룹이 적용이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요. 국내 기업 뭐 기업이라고 말하면 조금 그렇죠. 조직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것뿐이지. 뭐 듀폰이나 아니, 이런 우리나라에서, 예, 제가 요거 보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요, 요 수업을 받으면서 네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네. 그냥, 예, 이 안전문화라는 거 형성이 우리가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첫 시간에 안전문화 1강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안전관리가 여러 가지 역사적 발전 과정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했단 말이죠.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했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투자하기 좋죠. 그런 거는. 설비를 투자한다든가 아니면 관련된 뭐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을 구축하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하기 좋으니까 티내기도 좋고. 그 다음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게 시스템적으로 접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IS 기준이 만들어주고 안전보험 경영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막 도입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지향점으로 지금 현재 수준에서 지향점을 삼고 있는 안전관리 수준이라는 것 자체가 안전 문화적인 접근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고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후 경영자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우리 회사, 우리 조직 내에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어떤 방침이라든가 그거를 명확하게 계속적으로 알리는 거고 본인도 그렇게 행동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운전할 때 안전벨트도 안 하고요. 예를 들면 빨간불에 건너가기 시작하고 뭐 계속 위반하는 상황을 보여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거를 말로만 떠들면 아무 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전 문화가 높은 기업, 안전 문화가 조성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걸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메시지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조직의 철학으로서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사풍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것이 또 꾸준하게 어떤 승진적인 요소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인정해주는 어떤 그건 조직 내에 다 유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운이나 이런 분위기는 이런 것들이 꾸준히 나타나야 안전문화라는 거 자체가 조직 문화 내에서도 기능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말로만 떠든다, 그럼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거를? 예. 체르노빌 사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보면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고르바초프가 문제가 크게 터졌는데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사람만 달랑 보내놓고 계속 동용하는 게 뭐예요? 야 빨리 마무리해. 수습이 되겠냐고 이게. 일본이란 사회가 우리는 남한테 피해 주는 걸 되게 싫어하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질서를 잘 지키고 뭔가 있어서 안전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요번에 후쿠시마 하는 거 봐봐요. 그리고 요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믿었던 유럽 사회가 붕괴되는 거 보십시오. 그런 거 보면서
과연 안전 문화적으로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또 이건 또 범죄이긴 하지만 아시아인 증오범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에서. 그것도 딱 보면 이제 예,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법령 자체가 강하다? 규제가 강하면 안전문화가 그렇지 않죠. 규제만 갖고 한다는 것 자체는 안전문화가 굉장히 낮은 조직이죠. 야, 안 지키면 니네한테 처벌할 거야? 예. 그런, 그런 거 아닐까요? 왜냐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들으시면 이제 제가 그런 얘기 계속 할 건데, 우리나라가 안전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훨씬 더 나은 어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사고율도 훨씬 낮고. 그러니까 왜냐면 안전이라는 거를 지표로 보려면 재해율이라든가 만율이라든가 사망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일단은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걸로 비교했을 때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나라들이 일단 지금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 했던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업, 산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방법대로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갔다고요. 규제를 강화하지 않았다고요. 그거보다도 관리 감독자, 그러니까 실제 조직 내에 있어서는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에 역량을 담당하고는 관리 감독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그리고 규제자들 있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들 이런 사람들의 전문성을 더 높였다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조직이 안전관리 수준을 80 이상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런 자질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구성원들의 의식 수준도 높고 근데 규제 수준이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조직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80인데 그걸 다 쓸까요, 과연? 하향 평준화되지 않을까요? 80을 갖고 있는데 50은 맞추면 된다 그러면 50만 맞추려고 하지 누가 그 이상 오버해서 80까지 계속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도출해 내겠어요. 그렇지. 그렇죠. 왕따 되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야, 쟤는 굉장히 오버하네.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도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뭔가 잘 지켜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직 내 분위기가 야, 쟤는 융통성이 없어. 네. 뭐하러 저렇게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딱 지키죠. 맞네요. 내가 지키는 사람이 바보 되면 당연히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가 조직의 CEO부터 시작해서 관리직에 있는 주요 있는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칭찬해주고 어떤 경제적으로 이득을 주고 승진을 시켜주고 이러면 그 메시지가 결국 조직 구성원들한테 전달이 아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저렇게 지키는 게 저렇게 뭔가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조직에서 바라는 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근데 그게 물론 제가 이렇게 말로 되게 쉽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많죠. 우리가 체르노빌 사고를 딱 보면서도 지금 현재의 관념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듯이 조직 내에서도 조직 자체적인 어떤 특수성이라는 게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안전 이론을 배우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 안전 이론을 토대로 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 내에서요. 잘 우리 조직에 버무릴 수 있게 뭔가 근간으로 세우는 거 자체 어떤 그런 참고 자료가 되는 거죠. 이거 그대로 가져오면 잘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요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게 참 안타까워요, 사실은. 이게 영국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법인데 이거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저는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강화시킨다고 사람들이 말을 무슨 공산주의야? 그게 말이 돼 그게? 예. 그럼 법이 지금 산업안전보건법도 지금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헷갈려 죽겠다 그러는데 여기서 법 하나 더 만들어 놓으면 더더군다나 지금도 해당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산업안전보건법 38조 위반하고 그리고 형법 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위반하고 둘이 경합하고 그러면서 뭐 굉장히 확인해야 될 게 많은데 여기서 중대재해 처벌까지 또 들어가 버리면 이게 더 현장에 있는 사람들 헷갈려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동기부여를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규제한다는 것 자체는. 근데 그 규제가 네. 평준화가 돼버리면 네.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평준화가 되면요? 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요. 네. 저 회사에 가면 꼭 이렇게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저 회사에 못 다녀. 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안전에 관한 기준들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어떤 네. 그럴 경우에 그게 자유스러운 것보다 네.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저는 예,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사람이 사람의 행동 자체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딱 못박아 놓는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런 기준만 잘 지켜도 사고는 일어나지 않아 최소한. 그렇죠. 예. 그죠? 그게, 예, 예. 저는 그게 하향 평준화 시키는 것 같다고요. 그게. 그게 하향 예, 예, 평준화다. 예. 그냥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뭔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뭔가 아니 자율안전보건 활동이나 이런 게 결국 뭡니까? 우리 작업장 주변에 잔존하고 있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요소들을 자꾸 발굴하고 찾아내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서로 구사하고 내고 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의미하는데 그냥 어떤 최저 기준만 딱 정해놓고 이것만 해. 더 이상 안 해도 돼. 이렇게 돼버리면 과연 그걸 상회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어떤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안전 대책이나 이런 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예상할 그렇죠. 수가 없죠. 그 규칙이나 기준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산업안전보건법 왜 법령의 한계가 왜 존재할 수밖에 없느냐? 법령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과거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고나 재해를 막기 위해서 제정된 것들밖에 없는 거니까 미래에 닥쳐올 것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말하면요.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팬데믹이 그런 거잖아요.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왕좌왕 지금 뭐 그렇죠. 이게 금방 잡힐 줄 알았는데 지금 요새 또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게 가변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아니 지금 저기 사람들 못 모이게 하고 모였다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법률로 제재 안 합니까? 근데 어제도 보니까 뉴스 보니까 막 불 꺼놓고 영업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된다고요. 그게 그런 기준을 자꾸 확정해 나간다는 거 자체는 그러면 이제 뭐 불 꺼놓으면 뭐 한다 이런 또 법령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왜냐면 사람은 굉장히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다 뭔가를 만들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그때마다의 뭔가 새롭게 접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신선한 아이디어, 새로운 관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대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허용치를 자꾸 만들어 놓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안전관리 관점에서 보면 문화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도달하기 어렵죠. 그리고 챙기고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거고. 그리고 법령에 기반해서 뭔가 하겠다는 것 자체는 그냥 그런 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난 그냥 법령만 보겠다 이거 아니에요. 나는 다른 거를 뭔가 접목하고 이런 노력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랑 아니, 비슷한 그런 건 느낌이거든요. 아니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문화를, 그렇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네. 예. 그러니까 그 예전에 했던 방법 아니고 네. 말하자면 좀 뭐 자율안전 네.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 저 혼자만 안 되더라고요, 그게요. 그럼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어느 정도 이걸 알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문화죠. 예, 그러니까 문화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선을 생각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규제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떤 얘기인지 예. 잘 알겠는데요. 규제를 통해서 음. 사풍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예, 예. 저기는 그 안전에 관한 한 이렇게 철저해. 네. 이게 머리에 딱 박혀버리면 네. 되지 않을까. 뭐, 근데 예를 제 그런 들어서 생각을 해봐요. 예. 규제를 관찰하거나 이러는 사람이 없어. 그럼 지킬까요? 안 지키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근데 안전 네. 문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네.
교수님이 얘기했다시피 예, 예, 불 끄고 예. 여러 사람이 모일 수도 있다잖아요. 뭐 예, 있을 예, 수가 예,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사람들마다 국민들 개인마다 예, 어느 정도 레벨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예, 예, 예. 그래 주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전제를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게 실제 우리나라의 산업 안전의 어떤 수준 자체가 사실 높은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요거 배우면서 저는 나름대로 많이 발달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한 십몇 년 전 이때보다 지금 훨씬 나아졌으니까요. 네. 근데 이 과목 배우고 나서는 똑같다. 오히려 더 역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1994년도에 우리 성수대교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예, 95년도에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예, 맞아요. 2003년도에는 대구 지하철에 화재가 났고요. 2014년도에는 세월호가 막 근데 그 과정들이 몇 년을 딱 보면 그런 크나큰 재앙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런 재난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런 상황을 누군가가 얘기만 해줬어도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9.11 테러 때 닉 레스콜라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안전관리자였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서까지도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무너져 내리는 게 다시 들어가서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그 동일한 상황인데 왜 우리나라는 지 살겠다고 빠져나가고 예? 마스터키를 잠그고 그냥 도망가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문화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그게. 그런 거 자체. 그런 규제로서 어떻게 그걸 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아니 저도 생각은 그건데 예, 예. 한계가 너무 그렇죠,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게 그 효율이 너무 현실적으로 없지 않냐. 예. 현실적으로 바로바로 1대1로 관철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죠. 이게 지금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그 앞으로 이제 그 7강, 8강 이제 넘어가시다 보면요. 그 관련돼 가지고 안전문화 측정 도구나 아니면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그 실천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서 또 이제 우리 얘기를 이어가면 더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교수님. 네. 진짜 안전문화 좀 전 작은 규모라도 네네. 저 배운 것들 직접 좀 해보거든요. 어,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요. 약간 이건 내가 파악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해를 잘못했구나, 라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좀 전에 물어본 겁니다. 네네네네. 네, 좋죠. 굉장히 좋죠. 이런 것도. 사실 진짜 알겠습니다. 이 격이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면서 정말 저도 생각도 다시 하게 되고 우리 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바로 안전 문화죠. 이렇게 격이 없이 얘기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그 체력놀이 3편 같이 리뷰했고요. 예. 이제 4편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이나 이런 게 좀 나오기 시작하고 그 안전문화는 그래도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체르노빌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현재 2021년을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산업계의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가 새롭게 제정되는 법에 개정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고 공교롭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그 시기에 후쿠시마가 저렇게 또 삽질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걸 보면서 점점 생각할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늘어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10시 반이네.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이제 체력놀이 4편 리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3편까지 내용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제안 드렸던 그런 내용 같이 한번 알아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후쿠시마 이 대응하는 예.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더 뭐가 있는지 한번 자체적으로 더 알아보시고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교수님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편안한 밤 학원님들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